위대한 개츠비. 인간의 꿈, 과거, 사랑,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은 한번 읽었을 때보다 살아가다 다시 떠올랐을 때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시대의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꿈을 붙잡고 흔들렸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바로 그 공허함과 꿈틀거리는 욕망,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압축해서 담아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제목에는 항상 이런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도대체 뭐가 위대한 거지? 집착하다 망한 사람 이야기 아닌가? 이 영상에서는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그리고 충분히 깊게 개츠비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왜 그의 사랑과 꿈이 비극이 되었는지, 그럼에도 왜 피츠제럴드가 그를 위대한이라고 불렀는지 끝까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닉. 화려한 도시 앞에 서 있는 우리와 닮은 이방인.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닉 캐러웨이. 1922년 닉 캐러웨이는 중서부의 조용한 삶을 떠나 뉴욕으로 옵니다. 새로운 기회, 부의 시대, 재즈가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춤추고 성공을 외칩니다. 하지만 닉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이상한 괴리감을 느낍니다. 나는 어느 곳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조용히 삶을 바라보는 관찰자였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마치 어디에도 자리 못 잡은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닉은 바로 그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닉은 개츠비의 화려한 파티를 보면서도 그 속의 공허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의 화자이면서 관찰자이고 우리가 개츠비를 이해하는 창입니다. 2. 톰과 데이지. 이미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의 공허함. 닉이 뉴욕 근처에 집을 구했을 때 그가 살게 된 곳은 웨스트 에그라는 동네입니다. 신흥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반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이스트 에그가 있습니다. 여기는 오래된 명문가, 세대가 다른 진짜 상류층이 사는 곳. 닉의 사촌 데이지와 그의 남편 톰 뷰캐넌이 바로 이 이스트 에그의 대표적인 부부입니다. 닉이 그들의 저택에 초대됐을 때 그는 압도적인 풍경을 마주합니다. 끝없이 넓은 잔디,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흰 커튼,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와 식탁, 유럽을 다녀온 이야기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화를 조금만 들어보면 금방 균열이 보입니다. 톰은 거만하고 공격적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말도 서슴없이 뱉고 자기 힘과 지위를 과시합니다. 게다가 그는 공공연하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데이지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웃음은 어딘가 얇고 위태롭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슬픈 우스갯거리 같아. 자세히 보면 톰과 데이지는 이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랑도 책임도 명확한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는 부럽다는 감정보다는 이상한 불쾌함과 씁쓸함을 남깁니다. 이 대비가 곧 등장할 개츠비와 극명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3. 호수 위 초록빛을 향해 손을 뻗는 남자. 개츠비의 첫 등장. 어느 밤 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봅니다. 자기 옆집, 언제나 화려한 파티 소리가 들려오는 그 거대한 저택 앞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물 건너편 초록빛 불빛을 향해 팔을 뻗고 서 있습니다. 그 불빛은 데이지의 집에서 나온 빛. 하지만 그때 닉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닿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온 마음을 걸고 손을 뻗는 남자. 그 순간 개츠비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꿈을 향해 온몸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츠비가 바라본 초록빛 불빛은 그의 꿈, 욕망, 과거, 미래, 성공, 사랑,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상징입니다. 4. 개츠비의 파티. 웃음과 음악 속에 가라앉은 고독. 닉은 곧 알게 됩니다. 자신의 옆집에 사는 이 남자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부유하다는 사실을. 주말이면 개츠비의 저택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값비싼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재즈 음악이 밤새도록 울려 퍼지고 샴페인과 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츠비가 누군지 알아? 수많은 소문이 떠돌지만 정작 아무도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대한 파티의 중심인 개츠비는 늘 약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서 있거나 멀리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 자신의 파티, 자신의 음악. 하지만 그는 거기에 온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개츠비의 파티는 겉으로는 화려한 사진과 영상, 웃음과 여행과 성공과 행복.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독과 공허. 닉은 느낍니다. 이 파티의 중심에는 화려함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꿈의 냄새가 난다. 개츠비는 파티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지만 사실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지. 5. 제임스 개츠에서 제이 개츠비까지. 무에서 유를 만든 남자. 조금씩 우리는 개츠비의 과거를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부자도 상류층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제임스 개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자신의 현실을 싫어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며 부자들의 요트를 바라보며 가난의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자기 삶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자 노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그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시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제임스 개츠가 아니다. 나는 제이 개츠비다. 이 선언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말투, 옷차림, 태도, 목표, 심지어 과거의 이야기까지 모두 새로 구성합니다.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이건 거짓말과 허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째로 다시 쓰는 힘만 놓고 보면 굉장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개츠비의 첫 번째 위대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는 청년이 꿈 하나에 인생 전체를 걸고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든 사람. 문제는 그 새로 만든 삶의 최종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향한 곳, 그 중심에는 항상 데이지가 있었습니다. 6. 데이지, 한 사람 그리고 한순간의 상징. 개츠비가 젊은 군인이었을 때 그는 데이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부유함, 세련됨, 안정과 여유,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혹. 그때의 개츠비는 가진 것도 없고 단단한 기반도 없었지만 데이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이미 계급의 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그는 결국 그녀의 세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데이지는 개츠비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빛나 보였던 순간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다시 얻으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의 자신, 그때의 설렘과 가능성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 자신을 잊지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개츠비의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향한 환상입니다. 7. 재회, 비, 떨림, 그리고 다시 불붙는 꿈. 닉의 도움으로 개츠비와 데이지는 마침내 다시 만납니다. 비가 내리고 긴장과 떨림이 가득합니다. 개츠비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을 떨고 옷깃을 정리하며 소년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사이에는 다시 묘한 온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개츠비는 확신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되돌릴 수 있어. 하지만 이 장면은 개츠비의 꿈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현실의 데이지는 이미 결혼했고 아이도 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며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팬케이크처럼 얇은 웃음 뒤에는 수많은 불안과 계산이 있습니다. 개츠비의 문제는 그 현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꿈은 현실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8. 플라자 호텔, 사랑과 현실, 꿈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순간. 개츠비, 데이지, 톰, 닉, 조던이 함께 도시로 나갑니다. 폭염이 도시를 짓누르던 그날, 톰은 개츠비와 데이지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눈치챕니다. 순간 톰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 그는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모두에게 말합니다. 호텔로 가자고.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분명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개츠비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5사람은 좁은 호텔 방에 모여 앉습니다. 폭염은 그들의 숨결과 감정까지 뒤틀어 놓습니다. 먼저 개츠비가 말을 꺼냅니다. 데이지,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해줘. 이것은 그의 꿈 전체가 걸린 요구였습니다. 모든 과거를 완전히 복원하고 싶은 절박한 소망. 하지만 데이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때는 당신도 사랑했고 한때는 톰도 사랑했어요. 개츠비의 얼굴은 무너지고 톰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듭니다. 봐라, 데이지는 날 떠날 수 없어. 넌 신사가 아니야. 돈도 방법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 개츠비는 반박하지만 데이지는 점점 더 흔들립니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개츠비의 손을 완전히 잡지 못합니다. 이 짧은 공간 안에서 사랑, 계급, 욕망, 이상, 현실이 충돌합니다. 이 호텔 방은 개츠비의 꿈이 무너진 장소이자 그의 비극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9. 사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숨고 한 사람은 기다린다. 논쟁 뒤 일행은 각자 차를 나눠 타고 돌아갑니다. 데이지는 개츠비의 차를 운전합니다. 감정은 뒤엉켜 있고 마음은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톰의 차라고 착각하고 도로 위에 달려온 머틀을 치워버립니다. 머틀은 톰이 만나던 여인, 가난한 계층에 불행한 삶을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사고 순간 데이지는 패닉 상태에 빠지고 개츠비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운전했다고 하자. 그는 데이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개츠비의 순수함과 어리석음이 동시에 절정에 이릅니다. 반면 톰과 데이지는 즉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모든 책임을 개츠비에게 떠넘깁니다. 개츠비는 그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단 하나의 신호, 데이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텅 빈 저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난했던 제임스 개츠에게 단 한 번도 친절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혼자입니다. 10. 죽음. 꿈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홀로 자기 집에 수영장에 떠있던 개츠비는 분노로 이성을 잃은 머틀의 남편이 쏜 총을 맞고 마지막 순간을 맞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데이지도 오지 않았고 모든 꿈은 물이 잔잔히 출렁이는 수면 아래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닉은 이 순간 개츠비를 떠올리며 묘한 슬픔과 존경이 섞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에게는 어떤 위대함이 있었다. 이 말은 칭찬 같으면서도 비극의 마지막 장면 같습니다. 10일 장례식, 화려했던 세계의 잔혹한 진실. 개츠비의 장례식 날, 닉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파티에 그토록 몰려오던 사람들, 그의 이름을 소문으로 떠들던 사람들, 그의 돈을 사용하던 사람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멀리서 찾아오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겨우 조문을 합니다. 한때 뉴욕의 밤을 밝혔던 저택은 이제 텅 빈 껍데기처럼 보입니다. 닉은 깨닫습니다. 톰과 데이지 같은 사람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었다. 남을 망가뜨리고 자신들은 돈과 체면 속으로 숨어버린다. 이 장면은 화려함으로 포장된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무한지 가장 잔혹하게 보여줍니다. 12. 마지막 문장.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닉은 뉴욕을 떠나기 전 이 마지막 문장은 남깁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나갈 뿐이다. 이 문장은 개츠비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기억, 과거의 상처, 과거의 환상 때문에 자꾸 뒤로 끌려갑니다. 개츠비는 그 과거의 환상을 가장 극단적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끝내 무너졌습니다. 13. 개츠비는 왜 위대한이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대함은 성공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남들이 칭찬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개츠비는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잃었고 성공도 오래가지 않았고 마지막엔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피츠제럴드가 말한 위대함은 그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제임스 개츠에서 제이 개츠비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 현실보다 되고 싶은 나를 더 강하게 믿은 사람은 그 시대에도 지금에도 드뭅니다. 또한 그는 한 번도 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고 상황도 무너져도 그는 데이지를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만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순수함은 어른이 되며 누구나 잃어버리는 어떤 빛 같은 것이었습니다. 개츠비는 인간이 꿈꾸고 믿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간으로서 위대한 존재입니다. 14. 위대한 개츠비 속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개츠비는 가난에서 시작해 스스로 만든 이름과 노력으로 부를 얻었지만 그 부는 데이지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가 마주한 건 출신과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는 초록빛 불빛에 손을 뻗었지만 그 꿈은 늘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로 물러섰습니다. 이 소설은 말합니다. 누구나 꿈꿀 자유는 있지만 모두가 그 꿈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약속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끝으로 개츠비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주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살지만 그 꿈이 항상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간 시간을 붙잡느라 지금의 자신을 놓치기도 하고 믿었던 마음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꿈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가? 그 질문을 남겨놓는 일, 그것이 이 소설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F. 스콧 피츠제럴드는 미국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그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인물입니다. 아내 젤다 세이어와의 격정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는 그의 창작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개츠비 속 데이지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는 화려함 속에 숨겨진 공허와 자기 파괴성, 미국 사회의 계층 구조를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처음에는 큰 성공을 못했지만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 문학의 대표 고전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부와 성공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허무함과 비극을 누구보다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생전에는 생활고와 알코올 문제로 힘든 삶을 보냈고 정작 본인은 살아있을 때 대작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그의 작품은 아메리칸 드림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 명작으로 재평가되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미국 소설가 중 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